자, 해봅시다. 38페이지. 자, 요 작품도 너 태어나 너 2005년생이잖아. 2003년도 10월 모의고사에 출제된 적이 있거든. 그래서 전산부의 우상의 눈물은 세 작품을 같이 묶어서 봐야 돼. 나중에 내가 수능 출제위원이면 이렇게 세 작품을 중에서 하나씩 묶어서 낼 것 같아. 잘 적어놔라. 너 읽어본 것도 있고 안 읽어본 것도 있을 테니까. 셋 다 7, 80년대라는 시대적 배경, 그리고 한국의 어떤 정치 상황을 내지는 폭력과 비폭력 간의 관계를 학교 생활로 빗대어서 그냥 풍자한 소설이야. 그래서 세 작품을 묶어서 기억해 두시면 좋겠다. 만약 우상의 눈물이 수능에 나온다면 저 두 작품 중에 하나는 같이 묶어서 낼 가능성이 높다. 너 홍경인 아니? 홍경인 쌤 잘 모르나? 영화 배우인데 우리들이 읽은 영웅에 나오는 주인공이야. 너 모르면 할 수 나이 든 사람에서 모르겠구나. 김종국 예능 나오는 이런 아들 알지? 김종국이랑 쌤하고 동갑이잖아. 용띠 클럽. 니 왜 그런 눈빛으로 나를 보니? 걔들은 갖고 와야 되는 사람들이고 장가도 안 가잖아, 그지? 장가를 가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 나는 장가도 갔고 아도 누구 또래 아도 있고 아니 별 내가 뭐 여자한테 잘 보이려고 꾸미고 다니고 이럴 필요는 없는 거야 이거. 그래도 예쁘게 하고 다니면 좋겠지, 그지? 세 작품 같이 알아놓고 두 가지 공통점 얘기했다. 7, 80년대 시대적 배경 그리고 학교 생활로 정치 상황을 우리나라 상황을 풍자한 소설들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으면 된다. 그다음에 오늘도 역시 모의고사에 나왔던 내용하고 묶어가지고 또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나중에 문제는 따로 챙겨줄 건데 그 전에 어떻게 봐야 될지를 한번 확인해보고 현대소설은 무조건 시점부터 확인해야 돼. 소설 읽으면서 줄거리가 있으면 줄거리에서 판단하면 되는데 그지? 자, 제목이 우상의 눈물이잖아. 우상은 너가 알고 있는 그 아이돌이다. 아이돌의 눈물이다. 그러니까 우상이 이 소설에서는 소설 잠깐 읽어봤겠지만 기표라는 아다. 깡패 같은 아이 있지? 기표라는 아가 눈물 흘린다는 이야기야. 소설 마지막 대사가 아주 무서워. 그렇게 무섭다라는 말로 끝나. 나는 정말 무섭다. 무서워 살 수가 없다. 소설이 그렇게 끝나거든. 기표가 저거 여동생한테 보낸 편지의 구절로 끝이 나. 기표는 쉽게 말하면 일진인데 짱인데 학교에 짱인데 맨 마지막 장면은 무섭다 하면서 끝이 나는 소설이거든. 그럼 소설 제목하고 연결되겠지? 그럼 우상 제목에 우상의 눈물 할 때 우상에다가 기표라고 적어놔. 우상의 눈물에 우상이 기표에 해당한다. 기표가 운다 이 말이다. 쉽게 말하면 굴복하고 말제. 읽어본 내용에 따르면 자 바로 제시문 볼게. 첫 번째 대사 현관 배치랍니다. 모의고사에 나왔던 부분이라서 자 여기서도 수특에도 그 문제가 있던데 2번 문제로 출제가 돼 있던데 말하기 방식하고 관계된 문제거든. 그래서 이런 대사의 의도를 한번 확인해 봅시다. 첫 번째 대사는 적어볼게. 현관 배치를 해놨지. 상대 반응을 유도하는 대사다. 말하기 방식. 상대의 반응을 유도하는 대사다. 위를 상하게 한 모양이지? 하니까 뭐라 말을 하겠지? 반장이 형우가. 자, 이거는 하나씩 가면서 내가 현관弁칠한 부분은 칠해놔라. 자, 우리들이 컨닝을 도와준 게 기표의 비위를 상하게 한 모양이지. 원래 비위는 너그 뱃속에 있는 비장, 위장 이걸 묶어서 비위라 그래. 장기다 장기 원래는. 근데 여기서는 너그 장기를 말하는 게 아니겠지. 비유적 표현으로 사용된 거다.
이를 사겨 나가는 성깔 가리켜 성미. 네 성깔을 건드린 거네 이렇게 본 거야. 여기까지 됐니? 이런 거 많다잉. 뭐 폐부를 찌르다, 뭐 애가 탄다 이런 말 있지. 이거는 쌤이 그 밴드에다가 노트 필기한 거 올려줄 테니까 그 예문 확인해 봅니다. 자 그러면 기표한테 커닝하게끔 도와줬다는 소리다, 그제? 근데 이 커닝과 관계된 게 저도 나와. 우리들 일그리진 용저도 커닝과 관계한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주인공은 항상 공부를 나는 공부를 되게 잘해. 깡패는 공부를 못하니까 반에서 일지는. 병원에 있을 때는 남의 눈을 생각해 못 물어본 걸 하굣길 둘만의 자리가 됐을 때 내가 내에다가 동글빼기 치고 몇 인칭 시점? 1인칭 시점인데 내가 주인공 아니겠지? 나는 관찰자에 불과하다. 주인공은 이 소설의 제목이었던 우상 누구? 기표가 주인공이다. 그래서 1인칭 관찰자 시점이니까 바로 판단 내려야 돼. 고전 소설은 대다수가 전지적 작가 시점이 됐잖아. 근데 현대 소설은 시점이 4종류가 있단 말이야. 1인칭 관찰자 주인공, 3인칭 관찰자 주인공. 그래서 수특 첫 번째 문제도 뭐고? 시점에 관한 문제다. 1번 문제 펴봅니다. 40페이지 1번에 보면 누구에 대한 설명? 서술자에 대한 설명 나왔지? 1번에 전지적, 바로 쳐야지. 이거는 3인칭이니까 그제? 2번 이야기 속 인물인 서술자가 누구? 나제 나. 1인칭이란 소리다.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인물의 말과 행동. 여기서는 반장 형우의 말이지. 그걸 평가하고 있다고. 왜냐면 여기는 기표는 안 나오잖아. 그 수특 부분에는. 그지? 2번이 답인 이유다. 3번 선지도 다른 말로 바꿔봐. 장면 변화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 서술자란 말은 1인칭에서 3인칭 또는 3인칭에서 1인칭으로 바뀐다는 소리다. 3번을 다른 말로 하면 시점 변화에 해당하는 말이야. 고전 소설에서는 그래서 이런 선지 나오면 무조건 틀린 말이다. 고전 소설은 시점이 바뀔 리가 없잖아. 전지적 작가 시점이 대다수로 했으니까. 4번 이야기 박 서술자 몇 인칭? 3인칭이다. 관찰자 시선으로 했으니 얘는 3인칭 관찰자 시점에 대한 설명이겠네. 여기까지 됐어? 5번 서술자가 이야기 속 인물 몇 인칭? 2번하고 같다 아이가. 몇 인칭? 1인칭 맞나? 1인칭인데 자신의 심리 변화를 서술한다 했지. 그거는 무슨 시점? 1인칭 주인공 시점에 대한 설명이다. 그래서 선택지에서 말한 말들이 몇 인칭인지 무슨 시점인지 판단 내리는 게 서술자 판단하는 문제란 말이야. 잘 기억해놔라. 다시 소설의 3요소가 뭐였노? 너 15미동한테 해줬잖아. 주제, 구성, 순서대로 기억해라. 주제, 구성, 문체였다. 구성의 3요소가 뭐라고? 인물, 사건, 배경이고 여기서 중요한 건 문체란 말이에요. 문체가 서술, 묘사, 대화. 근데 수능에서는 이 외에 시점과 관계된 문제도 문체상 특징 문제로 출제가 된다. 원미동할 때 필기했던 거다. 잘 기억해놔라. 결국에서 수능에 묻는 거는 이 세 개란 말이야. 주제, 구성, 문체에 대해서 묻는단 말이야. 시는 주제, 운율, 심사 묻는단 말이야. 계속 3요소를 기억하고 있으라고. 됐나?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 역시 인물이다. 서술자가 바라보는 인물이 결국 주인공에 해당한다고. 누차 얘기하지만 우상의 눈물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랬어. 소설 작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소설 이론을 미리 알고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이 중요하단 말이다. 여기까지 됐어? 자, 제시문 계속 다시 봅니다. 내가 넌지시 물어보았다. 글쎄 그런 것 같았다. 형우가 짐짓 좌우를 둘러보면서 대답했다. 자, 그것도 형광펜. 그때 그 일 담임쌤이 시켜서 한 거지? 자, 그럼 이 그때 그 일이 뭐고? 첫 번째 줄에서 말했던 커닝 도와준 거다, 그제? 화살표로 연결해놔. 커닝 도와준 게 그때 그 일. 담임쌤이 시켜서 한 거지? 지금 나는 정확하게는 모르잖아, 그제? 그래서 형우한테 물어봤다. 그래서 그 옆에 적어. 추측의 진위를 확인하는 대화다. 자기가 추측한 게 진짠지 가짠지 진위를 확인하는 질문이다. 지금 내가 현관벤치라고 하는 부분들은 모고에 출제된 문제다. 여기까지 됐어?
내가 넘겨짚자. 이 넘겨짚었다는 게 추측이 맞나 안 맞나 확인한 거라고. 형우가 한순간 당황했다. 언젠가 밝히고 싶었던 것이 나는 다시 다그쳤다. 그렇지? 뭐 하는 거고? 재촉하는 말인 거 알겠나? 이것도 형광펜 치내놓고. 그렇지? 재촉하는 말이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문제를 담임쌤과 의논한 건 사실이다. 합법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냐? 아니다. 담임쌤이 기표를 나한테 전적으로 맡기겠다고 말했기 때문에 선생님은 기표를 구원해주고 싶었던 거다. 그랬겠지. 형우야, 넌 지금 네가 기표를 구원했다고 보니 아직 완전히는. 그러나 머지않았다. 나는 웃어줬다. 여기서 웃어준 거는 실제로 웃겨서 웃은 게 아니지. 어떤 웃음이겠니? 비웃음인 거 알겠나? 그걸 한자로 뭐라 하게? 비웃음을 한자로 조소라고 한다. 조소했다. 이렇게 바꿀 수 있겠지. 어휘 문제로도 출제 가능해. 조소했다. 비웃었다. 기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걸. 형은 네가 구원해주고 있단 말이야. 그것은 기표가 생각할 일이 아니다. 뭔 뜻이냐? 우리가 무서워했던 건 기표가 아니라 기표를 둘러싸고 있는 제수파들이었다.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제수파는 기표 똘마니들이대. 근데 재밌는 건 이 제수파가 왜 제수파인잖아. 유급해서 제수해서 제수파다. 한해 꿇어놔야. 그러니까 또래 애들보다 크겠지. 그러니까 주인공이 여기 서술자 이름이 유대거든. 이름이 이유대야. 나 소설 읽어보면 나올 건데 이유대인데 얘가 처음에 학교 전화 오거든. 전화 오면 보통 학교 일하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1970, 80년대 글로리야. 첫 장면이 뭐로 시작하잖아. 형우가 기표가 직판에 사이다병 깨갖고 직판을 끄어. 그래서 요 전화 보내는데 서술자한테 핥아 막 이래 하거든. 무섭지? 근데 나는 뭐 그렇게 하기 싫잖아. 피를 핥을 수는 없으니까 뻗대다가 제수파이들이 옆에서 막 잡아. 양쪽으로 잡아갖고 바지를 벗겨서 담뱃불을 막 지져. 이렇게 고데기하고 똑같잖아. 그지? 무서운 소설이다. 앞부분이 그렇게 시작돼. 너 보는 지금 방금 준 첫 페이지 그 장면이 있거든. 너 읽어봐라. 그래서 내가 재밌다 한 거잖아. 재밌어. 그게 웃겨서 재밌는 게 아니고 그런 사실들을 우리가 소설 속을 통해서 읽어보는 것도 방법이란 말이야. 그런데 곧 행간편 역시 많은 대사 재촉하는 말이다. 그지? 다음 말을 재촉하는 말이다. 이제 그 조직은 없어졌다. 그 조직이 무슨 파? 제수파.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하는 거냐? 내가 병원에 있을 때 그 애들이 모두 나한테 사과하러 왔어. 하나하나 서로가 모르게 다녀갔다. 쫄이겠지? 기표도 왔었니? 내가 헐떡이면서 물었다. 오지 않았다. 그러나 난 그런 놈한테 사과도 받고 싶지 않다. 형우는 기표는 어떻게 생각해? 그런 놈이라고 판단하고 있지. 여전히 혐오하고 있다. 그지? 그럴 테지. 나는 후 가슴을 쓸어내렸다. 그때 다른 애들이 너한테 사과를 했다 해서 제수파가 없어졌다고 생각하는 건 잘못일 거야. 물론 겉으로의 그대로 있겠지. 그러나 그들은 이미 이빨 뺀 뱀이나 다름없어. 걔들이 모두 나한테 말했다. 기표는 악마라고. 자기들 피를 빨아먹고 사는 흡혈귀라고. 기표는 많은 중이고 따돌리는 중인 거 알겠지? 형우와 갈라서야 하는 길목에 왔다. 난 형우네 집 쪽으로 따라가며 물었다. 자, 고도 형광펜, 너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요 대사는 뭐? 이해가 안 되어서 다시 확인하는 질문이다. 이해가 되지 않아서 다시 확인하는 질문이다. 다 적지 말고 이해 X 다시 확인 이러면 되잖아. 인생을 왜 이렇게 힘들게 사니? 맨날 내 돈씩 해주는 거 있잖아. PQ로 바꾸라고. 소설도 항상 이유를 묻는다. 항상 수능은 왜 그런지를 묻는 거야. 문쌤하고 소설 수업할 때도 그러더라. 얘가 야가 왜 이런 행동을 취하냐고. 근데 고전소설은 왜 그런 부분이 없느냐 하면 고전소설의 일반적 특징이 우연성이지. 우연히 뭐 일난다고 주인공이 어디 쓰러져 있으면 갑자기 어디서 좀 배가 한척 띡 온단 말이야. 근데 현대소설은 필연성이 핵심이다. 이유가 있어야 된다. 반드시. 여기까지 됐어? 형우가 나를 향해 싱긋 웃었다. 기표는 다 아는 것처럼 가난한 집에다. 부모가 다 병들어 누워있다. 시집간 기표 누나가 주는 돈으로 겨우겨우 먹고 산댄다. 기표 동생 셋이나 있다. 기표 바로 밑에 동생이 버스 안내원을 해서 생활비를 보태는데 요즘 무슨 일을 해서 그것도 그만뒀다. 아무튼 생활이 말도 아니란 거야. 제수파들이 매달 얼마씩 모아 생활비를 보태줬다는 거야. 집에서 돈을 뜯어낼 수 없는 애들은 혈액은행에 가서 피를 뽑아 그 돈을 내놓았다는 거다. 그렇게 해달라고 기표가 강요한 건 아닐 텐데 마찬가지다. 제수파들도 기표가 무서웠다는 거야. 기표를 완전히 쓰레기로 만들어 놓고 있지.
지금도 무서워하고 있을걸? 그렇지 않아. 병원에서 지낸 동안 혈색이 도전 형우가 자신있게 말했다. 이제 아무도 기표를 무서워하지 않게 될 거다. 확언에 찬 표현이다. 그제? 중략. 자, 중략 부분 이후는 담임 선생님하고 형우가 뭘 또 짰겠지. 짜서 형우가 말을 한다. 교단에서 내려서고 그 대신 반장 이명호가 사뭇 엄숙한 표정을 다리에 섰다. 담임 선생님 말씀처럼 지금 우리 친구 하나가 매우 어렵다.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도 힘을 합쳐 그 친구를 구원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그 친구는 누구? 기표겠지. 기표를 구원해 준다라고 말하는 반장 형우의 모든 대사는 뭐게? 낙인 찍는 거야. 들어봤지? 주홍 글씨인 거 알아? 낙인이라는 걸 찍어. 아, 야는 가난하다. 집에 다 못 산다. 힘들다. 낙인을 이렇게 찍어버리는 거야. 낙인을 찍어버리면 어찌 되겠노? 형우는 길들임을 당하는 거겠지.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것도 모의고사에 나왔거든. 낙인을 찍어서 형우라는 기표를 길들이게 하는 거예요. 길들인단 말은 기표는 이때부터 어떤 인물이 되냐면 소설 읽어보면 부끄러움을 잘 타는 아이가 돼. 일진이었는데. 아이들도 기표를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고. 가난한 걸 알게 되기 때문에. 누가 한 말? 형우가 그렇게 낙인을 찍어버린다. 이해됐어? 이렇게 서두를 잡은 형우는 언젠가 화교께서 내게 들려준 기편의 가정 형편을 반 아이들한테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뭐 하기 위해서? 실컷 다시 봐. 뭐 하려고? 낙인 찍으려고. 가난한 아이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형우의 혀다. 나에게 얘기를 들려줄 때 그런 적대감은 씻은 듯 감추고 오직 우위와 신뢰 가득한 말로 우리 친구 기표를 미화하는 일에 열을 올렸다. 미화하는 일. 이거는 뭐고? 것과 속이 다른 표현이지? 그걸 한자성어로 이래 부른다. 그러면 형우를 한자성어로 정리해라 하면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돼. 것과 속이 다르다. 표리구동 또는 양두구육 이런 한자성어가 있습니다. 뜻은 뭐라고? 것과 속이 다르다. 같지 않다. 양두구육도 같은 뜻인데 양의 머리를 걸고 개고기를 판다는 뜻이야. 이거 됐니? 기표 아버지가 중풍에 걸려 식물인간처럼 누워있는 정경, 기표 어머니 심장병, 그런 부모들을 위해 버스 안내원을 하는 기표 여동생의 눈물겨운 얘기. 라면으로 끼니를 때문 기편의 식구들의 배고픔이 눈에 보이듯 열거됐다. 그런 가난 속에서도 가난을 결코 겉에 드러내지 않고 묵묵히 학교에 나온 기표의 의지가 또한 높게 치하되었다. 더구나 그런 가난 속에서도 유급을 했기 때문에 1년간의 학비를 더 마련해야 했던 그 고통스러운 얘기도 우리들 가슴에 뭉클 뭔가 던져줬다. 유급을 했단 말은 재수파들을 이끄는 우두머리라는 뜻이겠다. 그제? 난 얼마 전 기표가 버스 안내원을 하던 여동생을 몹시 때린 일을 알고 있다. 그 여동생 몸이 약해 버스 안내원을 그만뒀는데 생활이 어렵게 돼서 돈을 벌기에 어디에? 술집에까지 나가기로 했다고. 우린 그 여동생이 앞으로 무서운 수렁에 떨어져 내릴지 아무도 알 수가 없다. 반 아이들은 사뭇 숙연한 자세로 형우 말에 귀를 기울였다. 형우는 기편의 가정사정을 낱낱이 얘기하면서 이제까지 우리들에게 신화적 존재로 군림해온 기표의 허상을 자, 고도 현관벤치에 빈곤이라는 역겨운 것에 한자락에 붙들어 맨 다음 벌거벗기려 하는 것. 그게 뭐라고? 형우의 낙인 찍기다. 신화적 존재였는데 야 별거 아닌 존재로 돼버렸단 말이야. 기표는 판자치 냄새나는 어둑한 방에서 라면 가락을 허겁지겁 건져먹는 한 마리 동정받아 마땅한 뭐로 변신되어? 벌레로 인식하게끔 만든 거지. 한 가지 또 알려줄 게 있다. 그것은 어려운 처지 친구를 위해 이제까지 남모르게 도와온 우정이 있다. 그것은 기표에 가까운 친구들인데 이제까지 우리들이 재수파라 불려온 아이들이다. 우리들이 무시해온 그들이야말로 진정 아름다운 우정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었던 것이다. 그들은 매달 용돈을 저축하고 또는 방학 때 공사장에 나가 일을 해서 받는 돈으로 기표를 도와왔다. 그들 중에는 귀한 피를 뽑아 돈을 내놓기도 했다. 한 달에 피를 3번이나 뽑았기 때문에 빈혈을 일으켜 병원에 입원했던 사람도 있다. 사회에서 구원받지 못한 가난을 우정으로 구원하려는 그들이야말로 훌륭한 정신의 소유자다. 협동봉사 기여정신의 산 증인들이다. 우리들은 가끔 학교에 싸가져온 도시락이 텅텅 비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기분 나쁘게 생각한 적이 있다. 너는 이해 못하겠지? 급식 세대니까 얘는 도시락을 이렇게 싸두고 다니거든.
도시락이 텅텅 비어 있는 거는 뭐겠노? 집이 다 살림이 그렇게 형편이 안 좋으니까. 우리 때 선생님 도시락 3개 싸가 들고 다니거든. 야자까지 하잖아. 그러니까 점심 도시락 2개, 저녁 도시락 1개. 한참 먹을 때니까. 근데 햄이고 막 이거 미니 돈가스 이런 게 최고 인기 간식이 저 반찬이었는데 들고 가면 다 뺏겨. 애들 뭐, 와 돈가스다 이러면서 다 뺏어가. 보통은 이제 눈에 보이는 데는 이제 시금치, 콩나물 이런 거 꺼내놓고 엄마한테 미리 말해 놓는 거지. 계란 후라이하고 햄이고 이런 거 줄 것 같으면은 밥 밑에 바닥에다가 그래갖고 이제 몰래 먹는 거야. 아니면 누가 이 포크를 들고 달려오면 침부터 뱉고 시작하는 거지. 못 먹게. 그래도 먹는 놈들이 또 있어. 그랬던 게 엄마 아빠한테 여쭤봐. 엄마 아빠도 그런 세대니까. 그것은 진정으로 배고파 보지 못한 우리들의 우미함이었다. 남의 찬 도시락을 훔쳐먹어도 우리의 가난한 이웃 누구? 기표겠지? 우리 너무나 모르고 지냈다. 나는 그러니까 얘가 깡패 막 일질해서 그런 게 아니고 가난해서 그렇다고 지금 나기를 찍어버린 거야 전부. 남의 찬 도시락을 훔쳐먹어야 했던 우리의 가난한 이웃을 우리는 너무나 모르고 지냈다. 나는 반장으로서 그 사실을 몹시 부끄럽게 생각한다. 그걸 사과하는 뜻에서 나는 오늘이라도 우리 친구 기표를 돕는 일에 앞장서기로 결심했다. 아이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다. 깊은 감동의 강물이 모두의 가슴 한가운데로 출렁이며 흘러가고 있었던 것이다. 이게 전상국의 우상의 눈물 거의 마지막 막바지에 이르는 부분이대. 그래서 마지막 대사는 그래. 기표가 어떻게 부끄러워 막 타고 부끄럽겠지. 지금 가난한 걸 다 사람들이 알았으니까. 뭐 마지막 장면은 무섭다 하면서 끝이 난단 말이야. 그래서 알아놔야 될 게 이 소설의 전체 구조를 갈등 관계로 본다면 형우하고 따님 그리고 기표하고 제수파 이걸 관찰하고 있는 나 그게 이렇게 볼 수 있겠지. 적어볼까? 전체 내용을 보면 감싸주기와 도와주기 따돌리기 등을 통해 낙인을 찍고 길들이기까지 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 모고에 출제된 부분이다. 그래서 같이 알아두시면 그러니까 기표를 둘러싼 주변인들이 어떠한 행동을 취하는가를 보고 있으면 된다. 이거는 특히나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가 41페이지의 3번 문제다. 41페이지 3번 한번 볼게. 우상의 눈물은 합법적 권력의 폭력성. 이건 누구겠노? 형우하고 담임도 결국 폭력적으로 애를 갖다 말로 조지잖아. 가난한 애야 쟤는. 그래서 우리가 도와줘야 돼. 그럼 나 부끄럽게 만들지? 그래서 합법적 권력의 폭력성에 해당하는 인물이 형우, 담임 그 사람들에 해당한다. 제일 무서운 거지. 말로 조지는 게. 요새는 학폭이 있으니까 그지? 막 때리면 바로 막 학폭 넘어가고 그러니까.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는 과정에서 폭력은 권력과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되는데 그러한 폭력은 가시적이고 물리적 형식. 이거는 누구겠노? 아까 내가 사이다로 집 팔 긋고 막 피할타락하고 담배빵하고 하는 것들이 다 뭐고 가시적이고 물리적 폭력이잖아. 그러니까 누구가 일으키겠노 이거는? 기표하고 제수파 애들을 얘기하는 거야. 처음에. 대표적인 인물은 기표겠지? 규율의 내면화와 위선의 활용 등 비가시적 형식. 이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폭력이다. 비가시적 형식. 이건 누구겠노? 형우겠지. 작품 속 배경으로 등장하는 70년대와 발표된 80년대는 독재 정치가 만연한 때이며 박정희 전두환 때란 말이에요. 이때가 79년도에 박정희가 죽으니까 80년대 되면 이제 전두환 5.18 광주를 일으키고 이 새끼가 대통령이 된단 말이야. 됐나? 아주 폭력적인 시대였다. 그제? 독재 정권의 폭력이 점점 가시적인 것에서 비가시적 형식으로 변모하던 시기였다고. 단적인 예로 대학생들이 당시 데모를 많이 했으니까 그전에는 그냥 막 어쨌겠노? 잡아들이고 막 고문하고 그랬잖아. 예전에는. 그지?
근데 80년대 살 넘어가면서 애들이 어떻게 바뀌냐면 뿌락지를 심어 넣어 학교에다가 대학생인 것처럼 해갖고 학교 다니면서 정보를 막 빼내게 시켜. 그래놓고 막 옆에 있는 사람들 잡아가 군대를 보낸다든지 그런 식으로 폭력을 대신하는 거지. 이로 인해 사회 구성원들은 부당한 현실과 불평등한 사회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게 어려워졌단 말이야. 이게 왜냐면 내를 때리고 때리진 않으니까. 5.18 때는 맞고 5.18 때 뭐 영상 뭐 책이나 이거 봤는지 모르겠는데 임산부 배도 가르고 하잖아 공수부대가. 그럼 뭐지? 책 읽어봐야지. 남편 기다려가 만삭이 임산부가 남편 그 밖에 총소리 내고 겁나니까 밖에 나가지 기다리는데 공수부대를 맞다 때린 거예요. 공수부대가 임산부 배도 가르고 그랬다고. 실제 있었던 일이다. 누구는 3,000명 이상이 죽었단 말이야 민간인이. 그 다큐 이런 거 한 번씩 봤지? 5.18 광주를 모르나? 역사를 잊은 민족의 미래는 없다. 어제 보니까 또 3.1절 소녀상 막 그 봤나? 칼로 막 눈 끄고 막 그랬던 새끼들이 있던데 어느 현지는 모르겠네. 일장기 걸어놓고 막 어떤 세종시 어떤 아파트에서는 보니까 지는 일본인 회사고 그런 새끼들 때 하여튼 사이코들이 많아. CCTV 그렇게 많은데 왜 그걸 못 찾아내지? 자 어쨌든 그런 시기였다고. 저항하고자 하는 대상 또한 불분명해졌다. 예전에는 폭력 정권, 나쁜 사람 막 정해져 있었잖아. 근데 이때부터는 눈에 보이지 않게 막 폭력을 행사하니까 누구를 조져야 될지를 모르는 거야. 작가는 합법적 형태로 나타난 이런 비가시적 폭력이 가시적 폭력보다 더 큰 두려움이 될 수 있음. 즉 형우와 담임의 비가시적인 폭력이 기표의 가시적 폭력보다 더 무섭다는 거야. 그게 이 소설의 주제다. 7, 80대 사회 역사적 현실을 뭐를 활용하여 교실 상황을 활용해서 비판하고 있다. 여기까지 됐어? 그래서 밑에 기억하고 니은 기표는 무슨 폭력을 나타낸다고? 가시적인 폭력. 니은의 담임과 형우는 비가시적 폭력에 해당하겠지. 여기까지 됐니? 그 다음에 사설 모의고사에 역시 권력과 관계한 선악의 가치 개념을 활용한 폭력과 관계, 이거랑 좀 비슷한 지문이 한 개 있어서 보기로 나온 게 있거든. 그거는 밴드 쌤이 그 자료 올려놓을 테니까 나중에 확인해 보시도록. 아시겠지? 여기까지만 유튜브 공개한다. 그 다음에 적용학습부터 내가 왜 그래서 그거는 좀 다르게 수업할 거라서 이 다음부터 나오는 그 공무도 하고 헌화가부터 고전시가 파트 있지? 거기서부터 쌤이 밴드에다가 올릴 거야. 그 좌표를. 그러니까 내 링크를 볼 수 있는 사람만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올릴 거니까 희선이처럼 밴드를 평소 안 들어가는 놈들은 나도 모르겠다. 니는 현관 와서 들을 거니까 상관없나? 입시 잘하고 근데 쌤 매일 올리고 있는데 그 보도 안 하고 그러면 어쩌고? 니 알림 꺼놨지? 어? 잘 안, 이건 안 하면 안 되잖아 임마. 그래, 니 알아서 해.